아는 언니 이야기예요. 아들 둘을 둔 언니는 얼마 전 어머니 교육을 다녀왔답니다. 1시간이 넘는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뭐뭐 하는구나. 이 어투를 쓰라는 거예요. 뭐뭐 하는구나. 예를 들어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더러운 손으로 간식을 집어 먹을 때도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렇지만 먼저 손을 씻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더러워 먹지 마. 씻고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많이 고파.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땅바닥을 기다 들어왔나 어디서? 너 어디 흙 먹었니? 그렇게 윽박 지르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죠.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그런 말투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부부가 함께 그런 말투를 쓰면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싸움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집에 돌아오는 언니는 신랑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뭐뭐하는 구나체를 쓰자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투를 쓰긴 써야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침에 출근하는 신랑한테 그랬답니다. 출근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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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자기도 어이가 없어 막 웃고 있으려니까 남편이 또 하나 받아칩니다. 좋아 죽는구나. 이 얘기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출근하는구나. 아이고 좋아 죽는구나. 재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조용한 커피숍에 여친과 차 한잔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 초반으로 추정되거나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잔뜩 치장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딱 봐도 남자를 만나나 보다 싶었죠. 잠시 후 그냥 평범한 복장에 그냥 할아버지, 그냥 동네에 많이 계시는 꾸밈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에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오빠! 하면서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돈이 많나 했는데 음료도 할머니가 사주시더라고요. 깨우뚱했지만 부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고 할머니만 연신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오빠! 나가서 뭐 드실래요? 나 오늘 어때? 막 이러면서 여우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심히 계시는 할아버지가 검은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더니 할머니에게 쓱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무지 좋아하며 어머 이게 뭐야 오빠? 여러분이 그건 여자들 마법에 걸려서 쓰는 날개였어요. 이걸 왜? 순간 얼굴이 붉어진 할머니는 화를 내며 오빠 나 놀리는 거야? 나 폐경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려는 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마디 날리시는데 정말 대박 레전드급 한마디. 화내지 마 점순아. 내 눈에 넌 아직 소녀야. 전설의 카사노바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고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존경합니다. 할아버지의 꿈틀대는 심장 최고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이야 두발 자율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8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그때 우리 학교는 두발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두발 규정 때문에 수시로 두발 검사를 했고 그 덕에 친구 중에 소위 좀 논다는 친구가 두발 검사에 걸리게 됐습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머리는 짧아도 구렛나루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때 친구는 자기의 자존심과도 같은 구렛나루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머리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하고 묻는 순간 구자가 들어간 그 단어 구렛나루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났던 친구는 그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로 자를 건데요. 사타구니는 남겨주세요. 야, 방금만은 구자 들어간 단어 중에 사타구니가 나오냐? 아이, 그걸 왜 밀어, 그걸.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함께한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이 일행도 없이 혼자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대신 왔다고 인사를 전하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오긴 한 것 같은데 한참을 향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향을 이렇게 들고요. 네. 아마도 라이터를 찾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가 아이고 고글하다가 작은 소리로 촛불에 붙여라.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촛불에 붙여라. 아이고 촛불에 붙여. 아이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학생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 절을 한 번 하더니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절을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창주에게 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보다 못한 상주는 콕을 하는 와중에 아이고 두 번 전이라 아이고 두 번 전이라 두 번 전이라 아이고 가까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생이 상주에게 절을 하면서 삼가 기억이 안 나는지 쭈삣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상주는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아이고 이 뜻은 충분히 알겠다. 됐다. 주위에 있던 상주를 포함한 빈소를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박장대 들어가 말았습니다. 그렇게 웃고 난 뒤 장례식장 분위기는 화기애매해졌습니다. 라는 사연. 집에서 TV를 때리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 왜? 난데 나 지금 파출소에 있다. 데리러 와라. 너 또 사람 폈냐? 시끄럽고 빨리 데려와. 1년 터울이라 거의 뭐 치고나 다름없죠. 그래도 동생이라 후딱 겉옷만 걸쳐있고 돈도 없는 제가 택시를 타고 파출소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동생이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는데 동생 그냥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앞에 여자분이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뛰다시피 걷더랍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신경 끄고 동생은 제 갈 길을 갔대요. 근데 앞에 여자가 뒤를 보면서 또 뛰다시피 걷다가 파리꼬에서 넘어졌대요. 혼자서. 놀란 동생은 부축해주기 위해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는데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답니다. 마침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달려왔고 동생은 어이없게 파출소까지 끌려갔답니다. 파출소에 들어갔더니 동생이 저보고 왔냐?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었고 파출소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순경 한 분이 미친듯이 웃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저 보호자분이세요? 저분이 말이 없으시네요. 저러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녀석 오빠입니다만. 처음에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여동생입니다. 근데 치안으로 몰린 거예요. 같은 여잔데. 하지만 생긴 건 저보다 남자다운 여동생이에요. 제 동생을 변태로 몰았던 여자분은 벙 뛰고 여자야? 벙 뛰고 순경도 벙 뛰고 경찰서가 벙 떴어요. 그날 이후 제 여동생은 제 주위 모든 친구들에게 변태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어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서들 그려 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참 헤매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도저히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엄마 미술은 직감이야. 너는 어떻게 된 게 감각이 없어. 줘봐 자식아.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붓을 낚아채더니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감을 잡은 저는 선생님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붓을 넘겨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봐 하시더니 붓을 주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필 받으셨는지 완전 심취해졌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그리는 걸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30분 뒤 그림이 완성됐어요. 이제 네가 마무리해. 마무리할 게 없었어요. 선생님이 다 그리셨으니까요. 잠시 후 선생님은 제 그림을 다른 학생들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주시겠다며 칠판에 게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미술 시간이 됐어요. 다들 각자 그리던 작품을 책상에 올려놓았고 선생님은 돌아다니시며 한 명 한 명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온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작품이? 네? 너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이건 마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재리반 느낌이야. 화려한 붓터치, 과감한 색감, 부드러운 명암, 나무랄 데 없는 그림이구만. 너 어디서 미술 좀 배웠니? 실력이 장난 아닌데. 선생님이 쏟아지는 칭찬에 얼떨떨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뒤로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넌 그림의 천재다. 한국 미술계를 평정할 실력이야. 내 밑에서 미술을 배울 생각 없니? 그리고 그림을 교내 사생대회에 내셨고 저는 최우수상을 받고
미술 성적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지금의 남편과 한참 연애를 온팡지게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여동생 커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녀로서 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동생 커플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되니 더욱 긴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삼겹살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저는 평소에 쓰지 않는 존댓말로 애인에게 최대한 조신하게 행동했습니다. 오빠, 더운데 물 한 잔만 주세요. 자기야, 식사해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유미야, 많이 먹어. 동생 애인에게도 최대한 조신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들 드세요. 전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이런 식으로 눈을 최대한 내리깔고 우아하게 고기를 굽고 있었죠. 근데 한참 그리 굽고 있으니 날씨도 더운데 땀이 나더군요. 그래서 애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최대한 우아하고 고상하게. 자기야, 나 너무 더운데 선풍기 대가리 좀 낮춰줘. 고상하다 대가리라니.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요새 중2병이라고 하지만 저희 집 아들을 보면 초6병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6개 학년에 후배를 둬서 그런지 자기가 최고 형아 같고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빠져들어 삽니다. 하루 종일 거울 보고요. 눈썹이랑 가르마도 엄청 신경 쓰고요. 친한 친구들이랑 저희 때는 무슨 패밀리 단짝 친구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겉멋이 잔뜩 든 요즘 초6들은 동네 이름을 넣어갖고 크루라고 불러요. 저희 아들은 삼산크루. 아무튼 이런 저희 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살 연하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둘이 주고받은 깨톡을 보면 기가 찹니다. 깨톡! 뭐해? 오빠는 지금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 깨톡! 나 구멍 숙제 많아서 숙제해. 유유. 깨톡! 내일 오빠 교실로 와봐. 오빠가 구멍 대신해줄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는 그 말이 너무 멋지다며 오빠밖에 없다고 하트를 날려댑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깨톡! 나만 안에 가서 쌤이 엄청 혼냈죠. 유유. 깨톡! 우려하지마. 학교 끝나고 오빠랑 편의점 가자. 마치 여자친구가 우울한 날 치킨을 쏘는 성인 남자의 빙의에서 편의점 간식을 쏜 우리 아들. 초사 여친은 또 사랑한다며 하트 이모티콘을 날리더군요.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깨톡! 오빠, 중학생 돼도 나 사랑할 거야. 깨톡!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와 머리 멋있어. 나쁜 오빠. 남자야 남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깨톡! 친구들이 다 오빠 중딩되면 날 찰 거래. 불안하니까 그렇지 뭐. 깨톡!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나는 중딩되고 학원 2개 더 다녀도 넌 무조건 너야. 그러니까 얼른 자. 저희 아들의 초6병을 어쩌면 좋죠. 너무 멋져서 하루에도 6번씩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 아들. 귀엽다. 교회에서 엄마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저도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차가 작은 봉고차였는데 사람은 8명이라 정말 꽉꽉꽉 껴서 가게 됐는데 8명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뒷좌석에 탔고요. 제 옆으로 바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무척 온화하시고 항상 말로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예를 들면 차 안에선 늘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말이 끝도 없는 그런 스타일의 할아버지셨죠. 아무튼 차는 출발했고 가는 동안 교회분들은 정말 즐겁게 수다를 떠셨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왁자지껄 시끌시끌 수다를 떠셨어요. 전 몸이 불편해서 기분이 별로라 얌전히 있었는데, 근데 제 항문도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항문이 뿡 저도 모르게 그만 습도 높은 방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시끄럽던 차 안이 갑자기 정적이. 전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절대 티 안 나는 얼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 옆에 교훈 할아버지께서 제 쪽을 보시면서 정말 온화하게, 무척이나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방구를 낀답니다. 완전 온화한 말투로 그러셨어요. 말을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네, 전 아무것도 방구를 낀다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거나 타박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이고 맛있는 걸 먹었나 보네요. 귀여운 할아버지의 표정과 말투로 정말 온화하고 진지했지만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아주머니들이 웃음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그걸 본 교훈 할아버지께서 또 엄청 온화한 말투로 학생 괜찮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방구를 껴요. 그래도 지금 혹시 학생이 부끄러우면 나도 껴줄 수 있어요. 볼래요? 뿡 하고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이젠 창피하지 않죠? 저도 꼈어요. 하는데 눈치를 보니 할아버지도 엄청 끼고 싶었는데 괜히 제풀기를 대고 마음껏 실컷 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차 안은 할아버지와 저희 가스로 가득 차서 다들 창문을 열고 달렸고 그날 이후 한동안 그런 자리엔 얼씬도 안 했어요. 2002년 월드컵 당시 친구놈과 하루가 멀다고 술을 퍼먹고 다녔습니다. 친구놈은 거의 매일 집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 집에서 쓰러져 자고 저 집에서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하루 집에 들어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또 술 퍼먹고 다니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그러더군요. 기아나, 난 동생이 때문에 미치겠어. 동생 때문에 미치겠어. 왜 그러는데 동생 이름이 도대체 뭘 하고 쏘라지는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가끔씩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받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 얘기하고 있네. 네가 매일 술 좀 먹고 유박하니까 동생만 보고 배우는 거잖아. 너나 잘해. 그리고 며칠 후 그날은 돈도 떨어지고 해서 그 친구 집에서 한잔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의 친구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야 자식아! 너 뭐하는 놈이야? 왜 집에 안 들어와? 부모님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빨랑 들어와! 한참 그렇게 훈계를 하던 친구놈이 동생에게 무언가를 전해 듣고는 갑자기 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지금 엄마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해. 그래. 끊어.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뭐라 그랬길래 이놈이 갑자기 꼬리를 내렸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뭐라 그러디? 동생 한 달 전에 군대 갔대. 야, 뭐야 이게? 예, 얼마나 싸돌아다녔으면 동생이 군대 간 걸 모르고. 이 친구 말이죠. 아들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애들 옷이 세일하길래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 이거 사줄까? 세일한다? 너도 메이커 옷 입고 댕겨야지. 친구들도 다 이런 옷 입더라. 괜찮아요. 하나만 사. 엄마가 사줄게. 됐어요. 하나만 입어봐. 신발도 세일하네. 쌀 때 사는 거야. 안 사요. 왜? 우리 집 돈 없잖아요. 아들의 말에 전 좀 놀랐어요.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돈 없어서 이번 달 카드 한도 초과라면서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해? 이런 충동 구매가 제일 안 좋은 거래요. 네가 갚을 것도 아닌데 왜 걱정하고 그래? 그러자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재산도 상속되지만 빚도 상속된대요. 그래서 상속될까봐 걱정되니? 네. 그냥 전 빚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을래요. 쿨하네. 왜? 재산도 받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재산을 받으면 잘 끼웠다. 재산을 받으면 엄마 아빠의 간섭을 받아야 하잖아요. 너 철 들었다? 그냥 충동 구매 안 하고 눈 딱 감고 참으면 돼요. 전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래요. 법륜스님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얼마 전 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법륜스님 증문즉설 강의를 보여줬더니 철들었네요. 근데 철이 너무 들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성 대표가 날아왔는데
충분히 B 이상의 학점을 기대했던 과목이 C가 나온 거예요. 출석도 열심히 했고 과제도 다 냈고 시험도 잘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학점 정정 기간에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에요. 제목: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내용: 저는 출석과 과제 그리고 시험 등 B 학점 이상 받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목조목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교수님께 학점을 정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름 논리적으로 제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아이, 어떻게 메일을 그렇게 쓸 수가 있냐? 학점은 고쳐줄 수가 없다! 하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전화를 톡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이상해서 메일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제목부터 결정적인 오타가 있었어요.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교수님, 저에게 C 학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많이 참으셨네. 친구의 동창이 군대를 갔는데요. 선임병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퇴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선임이 하는 말이, 야, 내 친구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고퇴를 했어. 그래서 동창이, 혹시 중퇴 아닙니까? 라고 묻자, 무슨 소리야 인마, 고등학교 그만뒀으니까 고퇴지. 그래서 동창이, 아닙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간에 그만두면 중퇴입니다. 그럼 중학교를 그만두면 중퇴고 고등학교는 고퇴, 대학교는 대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선임은, 야, 고등학교는 고퇴지.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 동창이 후임을 불러서, 야,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면 뭐라고 하냐 하고 묻자 후임이 망설이면서, 고퇴 아닙니까? 그래서 동창만 이상한 상황이 되었죠. 선임이라 뭐라 따질 수도 없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군을 하게 됐는데 산 정상에 도착해서 다들 야호라고 외치자 저 멀리서 야호 하고 메아리가 울려왔습니다. 다들 그 소리에 반해서 듣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무식한 선임, 마치 자신이 시인이라도 된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들리니? 이 아지랑이 소리가. 야, 저기 메아리 피어오르는 것 좀 봐. 대학교 때 신촌에서 친구를 만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당시 유행하던 드럼통 삼겹살 집엔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맞은편 한 팀밖에 없었어요.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다가 맞은편을 보니 돼지 껍데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너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제 앞접시에 떨어졌어요. 그건 돼지 껍데기였어요. 잘 튀잖아요, 여기 굽다 보면. 먹어보고 싶다. 펑! 땅!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성치 영화처럼 맞은편 테이블에서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정확하게 제 앞접시에 착! 하고 날라왔어요. 저도 놀라고 친구도 놀라고 맞은편 테이블도 남자 알바생도 모두 놀랐어요. 이걸 먹어야 하나 아니면 정중하게 돌려드려야 하나. 당황해서 맞은편 테이블을 바라보는데 그쪽 테이블의 남자분이 저희를 향해 찡긋 윙크를 날리며 한 점 드셔보시라고요. 그러자 남자 알바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저쪽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재치들이 있어요. 조신한 여대생이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돼지 껍데기를 맛봤어요. 어우, 쫀득하니 신세계였어요. 그 후 껍데기 마니아가 되었답니다. 얼마 전 모임 갔다가 들었어. 동생은 27에 결혼해서 4살, 3살 두 아들을 둔 세대입니다. 일찍 결혼한 터라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물론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퇴근 후 남편이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는 말에 육아에 지친 동생은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아파트 안내방송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더군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혹시 어제
내 남편이 안 들어왔다 하는 분은 경비실 앞 화단에 누워 계신 분이 남편이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휴게소요. 헐, 왠지 모를 이 느낌. 이래 어쩌나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옆 통로 앞 통로 옆에서 죄다 모자를 눌러 쓴 세력들이 그냥 대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있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자 이상한 경쟁인지 뭔지 누가 보기 전에 내 남편을 찾아야 된다. 화단으로 달리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앞에 화단으로 뛰어갔고 그곳에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인간이 몸에 흙을 털고 나오고 있었대요. 얼굴이 확인되자 다시 나머지 6명의 세력들은 또 달리기 하듯 각자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승자인 듯 패자인 듯 승자 같은 나 동생네는 왼수 같은 인간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대요. 당분간 금주령이 내렸다는데 아파도 방송까지 탔으니 이제 곧 정신을 차리겠죠. 아유 정성이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기운이 없으십니다. 시골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 뵐 때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올해를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요, 얘들아. 그럼 옆에서 할아버지가 취임새를 씁니다. 나는 아이고 더는 버틸 힘이 없어. 할멈 갈 때 같이 가야지. 같이 가. 저희는 두 분의 저 말씀을 매년 15년째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저러시다가 고손자까지 보실 것 같으신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말투 행동에 기운이 없으신 두 분이신데 딱 한 번 생전 처음으로 남다른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높은 언성으로 다투는 두 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할멈이 진짜 안 되겠구먼. 아니 내가 뭘? 옆집 김할비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고? 내가 뭘? 내가 똑똑히 들었어. 나 참자. 저렇게나 큰 소리로 격한 말투를 쓰는 두 분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부모님도 깜짝 놀라 말렸지만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다 들었어. 김할비 지나갈 때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고? 도대체 할머니가 뭐라 그랬길래 할아버지 저렇게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길래 그 정체는 단 한마디였어요. 김명감한테 한 말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고. 다시 해봐. 할머니는 딱 한마디 했어요. 오빠? 할머니 한마디는 오빠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질투가 나신 할머니는 김할배가 왜 네 오빠에 개뿔지자? 아니 나보다 나이가 2살 많으니까 오빠지. 하지마. 부르지 말라고.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흥분한 두 분의 모습은 처음이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투가 심한지 몰랐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가끔 할아버지 비를 맞추려고 일부러 오빠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게 하세요. 제목은 니마 그 말을 하지 마오. H사에 다니는 친구의 실화입니다. 그 친구의 팀은 팀원 간의 인간관계를 워낙 중요시 여겨 거의 매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회식은 늘 새벽 3시까지였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것도 그 팀에서는 용납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회식할 때 모두 마음 편안히 마음껏 즐긴다고 하네요. 그날도 모두가 즐겁게 회식을 하다가 저녁을 먹고 2차에서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날 마음에 한껏 들뜬 친구는 노래방 테이블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댄스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만 노래방에서 여러가지 불이 나오는 둥글게 생긴 조명에 앞니를 부딪혔고 그만 이빨이 빠져버렸습니다. 친구는 피를 철철 흘리며 마냥 헬프를 외쳐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빠진 이빨을 찾기 위해 노래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았다! 휴지에 싸서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빠진 이빨을 달라고 하자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빨을 싼 휴지를 꺼냈고 의사는 그걸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휴지에는 이빨 대신에 새우과자가 곱게 이빨
이빨 크기만큼 부러져 있는 새우 과자를 이빨인 줄 착각을 하고 들고 왔대요. 그걸 소중하게 들고 왔을 거 아니야. 소중하게 휴지에 싸서 소중하게 이거 다시 껴주세요. 뭐야 이거? 껴드리겠습니다. 막 넣는데 녹아. 맛있다. 녹아. 아 이분이 결국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야, 그럼요. 네, 늦었다니까. 임플란트 하셨고 바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가 한 500만 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노래방 500번 갈 걸. 노래방 500번 갈 걸. 아버지와 저는 자주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야, 이 부자지간에 이러기 힘든데. 멋있다. 좋다. 그날도 아버지와 맛집을 찾아 남대문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다시 버스 타긴 애매해서 남대문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동대문 어디야? 아 외국인이요? 네, 반말이죠. 네. 유럽은 아니고 아랍 쪽인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한국말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이놈이 반말오네 이가 언짢아하셨어요. 아이 외국인이잖아요 아버지. 존댓말 개념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친절한 한국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버스 노선표를 가리키며 530번을 타고 가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외국인은 저희 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고마워 착하네 고마워 착하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이 아주 야 라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막으며 아버지 외국에선 어깨 정도 토닥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 차이예요. 영국 축구 보면 어린 선수가 나이 많은 선수 엉덩이도 막 토닥토닥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진정시켜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그런가? 그래도 그 새파랗게 젊은 놈이 반말하니까 이게 말이야 기분이 좀 그렇잖아.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외국인이 다른 쪽에 서 있던 외국인 쪽으로 가더니 저거 타면 된대요. 그 말에 외국인은 뭐 이리 느려? 라고 화를 냈고 우리에게 말 걸었던 외국인은 에이 자꾸 보채지 마세요. 정확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존댓말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욱해서 외국인 뒤통수라도 한 대로 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지. 예, 못 들으셨네요. 대학로 극단에서 일을 할 때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궂은 날씨 탓인지 관객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소주라도 한잔하자며 의상을 갈아입으려는 찰나 극장 매표소에 연락이 왔어요. 어린이 관객이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어떻게 들어왔어? 엄마와 함께. 엄마. 단원들은 무대 위에 모여 회의를 했죠. 후크 선장 역을 맡은 선배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벌려고 연극을 했는가? 한 어린이라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팀의 리더격인 다일질 후크 선장의 일장 연설에 단원들은 어떤 이름 모를 화면감과 감동에 고무되어 모두 손을 중앙으로 모아 화이팅을 외치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7살쯤 된 남자 어린아이가 엄마와 입장을 하였고 감동 어린 연극 피터팬의 막은 올라갔습니다. 단원들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단 한 명의 어린 관객을 위해 춤과 노래, 동작을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그런 모습에 서로들 감동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한참 연극이 무르익을 즈음 피터팬과 요정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어린이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나가버렸어요. 순간 무대 위에 단원들은 춤추던 동작 그대로 얼어붙었고 망연자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허탈감에 거의 탈진한 몇몇 단원들은 무대 위에 대자로 쓰러져 눕기도 했죠. 그때 후크 선장 선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대 뒤로 퇴장을 했죠. 화를 내면서요. 다른 단원들도 한 명, 두 명 퇴장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나갔던 어린이 관객이 엄마 손을 잡고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화장실 간 거예요. 다시 단원들은 멘붕이 되어 부랴부랴 무대를 정렬했고 공연을 다시 시작하는데 다혈질 후크 선장 선배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울그락불그락 무대 위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엄청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후크 선장이 무대를 날듯이 뛰어내려 어린이가 앉아있는 객석으로 돌진해 나갔어요. 어린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고 엄마도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애를 때리게 하겠어? 하는 그때 어린이 관객 얼굴 위로 번쩍거리는 쇠갈고리 손을 흔들며 후크 선장이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까지 왔어?
공연을 다시 하려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렸던 거죠. 아이가 설명해주는 여기서까지 봤어요. 그 부분부터 단원들은 다시 열심히 공연을 하였고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감동적인 공연을 그렇게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난치병 진료를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단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 공연을 해준 멋진 극단 이야기래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간지에 조그맣게 기사되기도 했답니다. 지금도 어느 무대에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연극 배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멋있다. 글을 읽거든요. 어느 날 회식 후 집에 가는데 택시 안에서 급신호가 왔어요. 안간힘을 다해 참으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얼른 택시에서 내렸고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참으면 옷에 급동을 배출할 것 같아 온 숲을 뒤에 털을 잡았어요. 급동을 배출하고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무렵 갑자기 저 멀리서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가 해맑게 달려오는 걸 봤어요. 안돼, 오지마. 이렇게 아무리 작게 소리쳐도 골든 리트리버는 해맑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리트리버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급히 치마를 올렸고 머리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정말 죄송하다고.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진짜 어떡하지? 몇 초가 몇 시간 같았고 심장 박동수가 무진장 높아지던 중 드디어 그 남자분이 제 바로 앞까지 오셨고 리트리버는 해맑게 제 주위를 흥흥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개똥으로 오해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분은 신속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깨끗이 처리해 가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왜 남의 똥을 가져갔어? 그땐 차마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죄송해요. 공원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수풀에게도 미안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쓴 리트리버야 고마워. 저는 이란성 남녀 쌍둥이입니다. 저희는 나란히 같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ROTC여서 방학이면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야 했을 때입니다. 첫 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니와 쌍둥이 누나가 절 맞이하러 왔더군요. 하지만 차에서 나오지 않는 쌍둥이 누나. 차에 드는 순간 누나가 반창고 같은 걸 눈두덩이에 붙인 채 이쁘지 이쁘다고 한 번 해줘 이쁘다고 한 번만 해줘 하는 겁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더군요. 요즘 쌍꺼풀은 기본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 여름 하기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누나가 또 마중을 나왔습니다. 차에 있다는 순간 코에 반창고를 붙이고 코 언저리가 퉁퉁 부은 채 이쁘지 나 코 높아졌지 이쁘지 코 높아졌지 한 번만 해줘. 쌍꺼풀은 그렇다 치고 코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투화를 벗으면서 전 아버지께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럴 돈 있으면 저 용돈이나 많이 주시지. 예? 어차피 쟨 시집가면 끝이잖아요. 저번에 쌍꺼풀도 그렇고 저번에 나식도 그렇고 저번에 치아교준도 그렇고 그러다 예?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에휴 미안해서 내가 미안해서 그래. 애비가 미안해서 그래. 애비가 미안해서. 네 누나한테 미안해서. 애비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미안해서. 돈 벌어서 이제야 사정이 되는구나. 아들 친구가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요. 바로 흡연이에요. 근데 그게 몰래 피는 것도 어렵지만 성인이 아니면 담배 사는 것도 어려운가 보더군요. 나름 훌륭한 대한민국. 아무튼 제2외국어로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아들 친구는 잔머리를 굴렸다고 해요. 편의점에 가서 일본인인 척하고 담배를 사면 되겠다 싶었고 자신있게 외운 문장을 말했어요. 스미마셍. 타바코 쿠다사이.
그런데 편의점 점원이 니혼진 데스까? 점원이 일본어를 할 거라고 예상 못했던 아들 친구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 시간에 무한 반복하며 배웠던 말을 엉겹결에 내뱉어 버렸어요. 니혼진 데스까? 와타시오 한국인 데스. 일본인입니까?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점원과 친구 사이엔 애매한 침묵이 흘렀고 당황한 아들 친구는 창피해하며 편의점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군복무할 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야외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의 대부분은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걷고 밥 먹고 걷고 자고 훈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는데요.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사가 하나 있었나 보네 이분. 훈련을 나가기 전 신병 3명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의 나오자도 나오지 않게 훈련을 받으라는 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 모두가 긴장하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훈련 마지막 날 부대 복귀 행군에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행군을 처음 해보는 신병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는지 앞에 있는 말년병장에게 금방이라도 죽을 목소리로 쓰러질 것 같아. 말년병장에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년병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야 임마! 그 반말이잖아 임마!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신병은 당황한 나머지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열을 붙여서 다시 한번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말리병장은 야 임마! 그건 요자로 끝나잖아! 군대는 원래 다가로 끝나니까요. 신병은 실수를 생각해 다시 한번 그럼 쓰러집니다. 순간 주위에 있는 병들이 웃겨서 먼저 쓰러지게 되고 그 신병은 주사 차량에 몸을 쓰러져 부대를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럼 야. 쓰러집니다. 쓰러졌답니다.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심한 곱슬머리라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지요. 얼마 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매직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에 넣어두었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용실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머리할 동안 잡지책 보고 계세요 하며 제게 잡지책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싸해지더니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그러자 제 머리를 해주시던 여자분께서 어머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손을 계속 내저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러웠든지 그렇게 파마를 말고 있는데 또 아까 그 여자분이 머리 씻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향한 채 더듬더듬거리며 앞에 언니를 따라가는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손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결국 저는 그날 머리를 다 한 후에도 미용실 원장님과 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안경을 쓰지 못하고 미용실 밖에 나가는 길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이요. 네, 손님이요. 네. 그래도 원장님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공중화장실에 들르게 됐죠. 자리를 잡고 소변을 보려는데 옆자리에 외국인이 와서 소변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배설의 기쁨을 만끽했죠. 그런데 잠시 후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발음도 굉장히 정확했고 존댓말을 쓰는 걸 보니까 우리말을 꽤나 하는 외국인 같았어요. 아무튼 외국인의 말에 옆을 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외국인이 볼일 보는 걸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난 그 외국인이 오줌 싸는 거 처음 보거든. 야,
아이고야. 아이고. 대단하구만. 뭐 저런 할아버지가 있나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순간 그 할아버지가 눈이 마주쳤고 할아버지는 제게 제 손가락을 가리키며 봐봐. 아이고야. 순간 저도 모르게 외국인의 아래쪽으로 옮겨서 시선을 잠시 후 절로 우와 감탄사가 나왔어요. 웃긴 건 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반응에 외국인이 미소를 지으며 우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이고. 외국인이랑 그냥 다르긴 다르네. 그러자 본인을 다 마친 외국인이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나가질 않아.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새 식구가 하나 들었습니다. 슈나우저 한 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서 기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살던 곳이 바뀌어서 긴장을 했는지 오자마자 거실 여기저기에 쉬를 해놓지 뭡니까. 강아지들은 종이를 말아서 잘못했을 때 혼을 내면 된다기에 그 짓도 해봤지만 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특단의 조치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자. 교육시켜주자. 몸으로. 당장 돌입했습니다. 교관은 제 아내가, 조교는 제 딸과 제가 맡기로 했죠. 개를 앞에다 내려놓고 아내가 딸한테 앉아 하면 딸은 강아지가 앉은 자세로 앉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딸의 머리를 심하게 쓰다듬으며 잘했어 하면서 육포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 육포를 바닥에 내려놓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엎드려 하면 딸내미가 엎드렸다가 배를 드러내고 누우면 제 아내가 배를 심하게 쓰다듬고요. 옳지 착하지를 연말하면서 육포 하나를 건네줍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 21인지 세야 돼 하면서 거버던 딸이 육포가 맛있는지 잘 따라주고 그런데 정작 그 옆에서 까망이는 멍 때린 얼굴로 한심하다는 듯 우리를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예 배 깔고 들어눕더군요.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무시하던 까망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먹을 거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앉아 기다려 소리는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똥오줌을 지정된 장소에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남자인 제가 나서기로 했죠. 남자인 제가 저는 까마귀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걸어잠그고 저는 태어나 평생 처음으로 개 앞에서 손으로 땅을 짚고 무릎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옷을 버릴까봐 옷도 다 벗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한쪽 다리를 45도로 들어 올렸습니다. 다 벗었대. 그리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오로지 까마귀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드디어 까마귀가 거실에 쉬와 응가를 싸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 옆에를 안 옵니다. 지 영역에 제가 침범했다는 위협감을 느껴서일까요? 그래도 집에다 안 싸는 것만 어디냐 싶어 그냥 만족하고 삽니다. 라고 했죠. 야 대단하다. 벌거벗고 개를 가리키다뇨. 고3 여름 주변에서 고3은 수능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큰맘 먹고 독서실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독서실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나는 고민을 하며 보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독서실 안은 너무 답답해서 독서실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경 늘 그랬듯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 것일까? 에 대해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건물의 어두컴컴한 창가에 서 있는 정체모를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이번엔 또 다른 남자가 같은 창가에서 저를 응시하고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곧 사라졌어요. 왠지 오싹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창가엔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 가끔씩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보이고는 사라져 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용기 내어 의문의 남자들이 출몰하던 건물 창가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들이 나타났던 곳은 3층 창가.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며 친구와 함께 창문이 위치한 방향을 향하는 순간 부서질 듯 오래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에는 붉은 글씨로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제가 본 그 창문이 그곳에 있었어요. 남자 소변기 바로 위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보았던 무표정한 얼굴과 보일 듯 말 듯한 미소.
남자는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소변기에 섰을 때 얼굴 위치가 정확히 창밖을 향하게 됐던 거죠. 그 뒤로 독서실 계단 창가에 왠지 민망해진 저는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듬해 재수를 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는 평소 술을 많이 좋아하셨고 입맛이 까다로우시며 닭 한 마리를 드시면 다리뼈 2개만 남기시고 모두 드시는 뼈까지. 가끔 대게 껍질까지 드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내 제사 날에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라. 꼭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올려. 그리고 제삿날 저희 집안은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전화통만 붙들고 오셨습니다. 띵동 피자 왔어요. 띵동 햄버거 왔습니다. 띵동 족발 왔는데요. 띵동 짜장 왔어요. 탕수육 왔어요. 그날 제사상에는 1년치 시켜 먹을 만한 야식과 간식류로 가득 찼고 밥을 올리는 곳에는 햄버거가 고기류에는 족발이 국자리에는 짜장면 각종 전 대신에 피자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대로 하셨군요. 술은 법주 대신에 양주를 언더락으로 얼음 2-3개 올려서 언더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넣고. 잔을 돌리며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제일 좋아했던 건 어린 조카들이었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를 잘 지내주어 고마우셨는지 이번에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오. 고모는 예전에 사뒀던 주식이 2배 이상 오르셨고 와. 제 동생 역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계속 시켜야 되겠는데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저런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살림 체험을 하러 가는데 엄마도 함께 가도 된다고 해서 동행을 하게 됐어요. 도착했더니 이제 숲 해설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무와 꽃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맡으신 숲 해설가 할아버지는 70세가량 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숲 해설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정년 은퇴 및 제2의 인생까지 왜 거론하시는지 이해 못했지만 전문가이신 것 같긴 했어요. 숲으로 들어간 후 숲 해설자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풀꽃들과 새소리를 설명하는데 한 어린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건 무슨 나무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소나무. 그렇다고 소가 열리진 않아요. 그럼 할아버지 이거 무슨 나무예요? 저건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린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저런 나무로 어떤 걸 만들 수가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런 소나무와 오동나무 사용할 곳은 많지만 역시 최고는 관찰대 최고예요. 관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게 관이에요. 거기 넣어서 땅에 붓습니다. 뭐니 해도 관은 역시 오동나무 관이 최고입니다. 함께 따라갔던 엄마들이 그 소리에 크크거리고 유머인 듯 유머하니 사실 같은 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5살, 6살 아이들에게 막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더 넓고 풍경이 좋은 곳에 다다랐을 때 풍경을 가리키며 최고 정점을 찍는 할아버지의 설명. 자, 여러분,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한 곳이죠. 이런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요 자리는 최고 명당 자리예요. 그리고 마칠 시간이 되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쓰셨어요.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또 만나요. 다들 안녕. 도대체 숲에서 하시는 분인지 상조협에서 나온 분인지 알쏭달쏭했어요. 저희 아빠는 정작 본인은 모르시는 좀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아빠는 낚시광인데 엄마는 틈만 나면 낚시를 가는 아빠를 참 못마땅해 했습니다. 불같이 엄마가 화돈해봤지만 그때뿐이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아빠의 친구의 황씨 아저씨인데 엄마는 순진한 아빠를 꼬드긴다며 황씨 아저씨를 무척 싫어했어요. 아빠는 아닌 척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버릇이 문제였어요. 설대. 거제도로. 1박으로. 선상낚시. 차대를. 예약했다. 토요일. 부산역. 출발. 이렇듯 아빠는 통화문을 소리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정작 자신은 이 사실을 몰라요.
엄마의 얼굴은 순간 굳어집니다. 잠시 통화를 끊은 아빠께 엄마가 단어 하나씩 날립니다. 누구야? 친구. 황씨? 도대체 설대, 거제도, 일박, 선상 낚시, 부산역 출발.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죽을래? 아니요. 결국 아빠의 낚시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아빠는 아직도 엄마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빠의 얼굴 습관 특이하죠. 진보.